자, 그러면 이제 131쪽에 가로 3번에 수정이와 삼각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거의 단순 암기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달달 외우시면 되겠고, 가로 4번을 보세요. 주로 자주 나오는 게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근데 감가 수정 방법은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게 편하냐면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을 매년 감가액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즉 감가 수정 방법은 뭐라고요?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감가액을 구하는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론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내용연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연수법 속에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이 포함이 되고요. 또 실제적인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 속에 관찰감가법, 분해법, 이것 이외에 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나 시장 추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은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하실 때 종류를 기억하실 때는 율, 액, 상, 관, 분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은 율, 액, 상, 관, 분 5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운이 좋으면요, 요 5글자가 아닌 게 답이에요.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종종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액상관분. 그런데 내용은요, 요 실제 감가액 구하는 방법이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근데 관찰감가법에서는요, 가장 핵심이 관찰이에요. 여러분, 관찰한다는 건 눈으로 본다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우리 에듀프로 고시학원 건물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직접 찾아와서 어디 뭐 벽에 금간데 없는가, 또 유리창 깨진 데 없는가, 이렇게 감가 요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천장, 바닥, 벽 부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때 실제적인 하자는 천정 안쪽에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정 안쪽에 전기 배선은 천장을 뜯어보기 전에는 외부에서 관찰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관찰감가법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술적인 하자를 놓치기 쉽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이 같은 감정평가사라 할지라도 감정평가사가 A는 10년 이상의 베테랑인데 B는 이제 막 자격을 취득한 초보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 결과가 같아질까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감정평가사마다 구한 값이 다르다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의 능력이나 경험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꼭 기출문제를 보면 그 주관을 꼭 객관이라고 바꿔서 틀리게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이제 그런 거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해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분해한다는 건 나눈다, 쪼갠다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나누느냐? 바로 앞전 시간에 보셨던 감가 요인의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 요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그 감가 요인별로 나눈다는 거죠. 따라서 물리적 감가 요인 따로, 기능적 감가 요인 따로, 경제적 감가 요인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별도로 감가액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리적 감가액을 따로 구하고 경제적 감가액, 기능적 감가액을 따로따로 구한 뒤에 이를 합산해주면 그 부동산의 전체 감가액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슨 법 그래요? 분해법.
그러니까 깊숙하게 알 필요 없고 이때 분해라는 말이 뭐다? 감가 요인별로 나눈다. 그래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정률, 정액, 상환기금법 나오는데요. 요것도 제목이 거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정률 나왔잖아요. 그럼 항상 해석할 때 정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다의 뜻이죠. 그럼 일정하다는 건 결국 동일하다, 같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율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매년 감가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률법이란 매년 감가율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의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산수 수학 싫어했지만 비율, 퍼센트가 일정하다고 해서 액까지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은 일정해요. 그러나 그러나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예컨대 여기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매년 감가율이 10%예요. 즉 해마다 10%씩 같은 비율로 가치가 깎인대요. 근데 기준 시점 현재 그 A라는 건물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럼 5글자로 무슨 원가? 우리 원가 배운 거 제조달 원가 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조달 원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1차 년도 첫 해는요. 제조달 원가 1억에 10%가 깎이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이 깎이는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해는요. 이미 1억 중에서 1,000만 원의 가치 깎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가치가 9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 9천만 원의 10%가 깎인다는 거예요. 그럼 900만 원 깎이는 거 맞죠? 그럼 세 번째 해는요. 1,000만 원, 900만 원 깎인 거 합하면 1억에서 1,900의 가치가 깎였어요. 그럼 남아있는 값어치가 8,100이죠. 맞아요? 1억에서 1,900 빼면 그럼 8,100만 원의 10%가 깎이겠죠.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비율은 10%로 일정하지만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은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죠. 근데 구체적으로는요. 첫 해의 감가액이 가장 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깎이는 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럼 우리 뭐 배웠어요? 어떤 값이 점점 늘어나는 건 체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값이 점점 줄어들 때는 체감한다 그러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정률법을 체감 상각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 정액법 역시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해 볼게요. 정액이잖아요. 그럼 정은 뭐하다? 일정하다. 즉 동일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 맞지요? 근데 액은 뭐예요? 해마다 가치가 깎이는 금액. 즉 매년 감가액이 일정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액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어떤 건물이 첫 해에 가치가 100만 원이 깎인다고 보면 그 건물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해마다 얼마씩 가치가 깎여요? 100만 원씩 가치가 깎이는 방법이 바로 정액법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정률법은 해마다 그 감가액을 구할 때마다 감가액이 달라지는데 정액법은 한 번 100이면 마지막까지도 해마다 100만 원씩 가치가 깎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이라면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값을 구할 때 보다 쉬울까요? 정액이. 그럼 어떤 방법이 이해가 보다 쉽겠습니까? 정액이. 그럼 사람들은 쉬운 거 많이 써요? 어려운 거 많이 써요? 쉬운 거. 그럼 이걸 묶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액법상 매년 감가액은 일정한 반면 정률법상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정액법은 정률법에 비하여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여 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도대체 그걸 왜 외우고 다닙니까? 당연한 말인 것을. 오케이?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면 너무 당연한 개론인데 그거 파악하기 귀찮으니까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외우고 다니는데 나중에 한 글자 위치 살짝 바꿔놓으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건데 다 틀려요.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은 화병 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하는 모습 볼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는요 무조건 정액법만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출제자 입장에선 가장 쉬운 것만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틀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얘는 저도 골아파요. 얘는 골아파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절대로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냈다면 낸 놈이 미친 놈이에요. 근데 예,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이제 속된 말로 하면. 근데 상환기금법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환기금법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가치가 깎이는 금액을 상각액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감가액, 상가액 같은 말이고 그걸 합해서 감가상가액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깎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복리의 이자가 발생함을 전제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바로 상환기금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상각액에 대한 이자 발생 이렇게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환기금법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돼요. 물론 기초 단계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만 본 수업 때는 말뜻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내용 살 붙여드리고 상환기금법, 정액, 정률법 비교하는 것까지 아울러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초니까 말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감가수정 방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쳤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적산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인 거 맞죠? 근데 적산법의 의의를 보니까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부동산을 계속하여 임대차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 그건 역시 또 법의 규정이니까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자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한다 그랬고 계속해서 필요한 경비를 가산 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적산법상의 공식은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그래놓고 플러스 필요 재경비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이게 모든 교재에선 그냥 요 가로 열지 않고 적산 임대료는 요 가로 없이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 재경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수업 듣는 분 중에 수학 선생님 꽤 많아요. 수학 선생님들. 그래서 저 공식에는 앞에 가로를 묶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근데 웃긴 건 기출문제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걸. 기출문제도 가로를 묶지 않아요. 가로 묶지 않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업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공식에 대해서는 수학 선생님이 딴지 걸고 그다음에 영어 뭐 약자에 대해서는 영어 선생님 딴지 걸고 또 국어에 대해서는 국어 선생님 딴지 걸고 굉장히 힘든 게 개론 수업이에요. 근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별로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눈높이 선생님들 많거든요. 눈높이 선생님 많죠. 그분들 딱 앉아가지고 아침에 그거 교육받고 나가서 오후 때 영업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1, 2 지역한다 죽을 뻔했어 진짜. 울산에 수업하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이. 금융론 수업할 때는 지점장님 앞에 와서 떡 듣고 있고. 근데 금융 그 기관에 계신다고 해서 금융론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셔요. 그 승진 시험 때문에 우리 저당 유동화 알죠? 뭐 1, 2차 저당 시험, 뭐 MBS 같은 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승진 과목 시험 과목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막 외웠어요. 막 외워가지고 승진을 하긴 했대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였냐라고 하면서 감탄을 한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본인들도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막 외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은 통과했지만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점장이다 뭐 이런 어깨의 위상 때문에 자꾸 뭐라가 딴지를 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적산법이 그런데 그럼 2번 봐봐요. 적산법의 구성 요소를 보니까 기초 가액, 기대 이율, 필요 재경비 나오죠.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간평 3방식 학습은요. 공식 속에 나온 내용 학습이에요. 잠깐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아까 왜 적산 가액도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 감가 누계액이었죠. 공식에 뭐 있어요? 재조달 원가 있고 감가 수정 있잖아요. 그거 배우니까 원가법 끝났잖아요. 그럼 이 공식 속에 뭐 있어요? 기초 가액, 기대 이율, 필요 재경비 있잖아요. 이거 세 가지 배우면 적산법도 끝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느냐, 공부하실 때 무대뽀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간평 3방식의 학습은 어떤 값을 구하는 공식의 내용을 학습하는 거야. 그럼 공식 내용에 재조달 원가, 감가수정 있으면 그거 2가지 배우는 거고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재경비 있으면 그거 3가지 배우면 적산법 끝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개념을 잡고 구조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가볍게 기초가액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적산 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으로서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 뭐냐면 예컨대 여기 이제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층이 임대가 됐대요. 그럼 1층이 3층 전체의 값어치가 5억인데 그 중에서 2층은 2억의 값어치가 있대요. 그럼 이때 기초가액은 5억이 아니라 2억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 기초가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 전체 가격이 아니라 임대된 부분의 가격을 뭐라 그래요? 기초가액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요. 만약에 현실적으로요. 같은 건물도 층에 따라서 임대료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때 기초가 되는 가격이 그 물건 전체 가격이라면 층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2층, 1층, 2층, 3층 나눠질 때 1층 임대된 부분의 가격, 2층 임대된 부분의 가격이 다르니까, 기초가액이 다르니까 결론적으로 임대료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근데 기초가액은 나중에 기본서 보면 아시겠지만 원가법, 즉 원가 방식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즉 비교 방식으로도 기초가액은 구할 수가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익환원법, 즉 수익 방식으로는 기초가액을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으로는 기초가액 구할 수 있지만 수익 방식으로는 기초가액을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기대 이율 나오는데 그 이율자가 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볍게 수익률이야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적산법은 가격 구하는 방법이에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에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그럼 그때 수익률은 결국 임대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따라서 기대율은 우리말로 바꾸면 임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식을 써놓지 않았겠지만 가볍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하 자본분의 임대 수익으로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10억을 투자할 때 임대 수익이 1억이 나온다면 임대 수익률은 10분의 1이니까 10%잖아요. 그걸 기대이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기대이율은요, 성격상 일종의 기회비용에 해당이 되고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곰돌이가 있는데요. 곰돌이가 10억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만약 10억을 정기예금에
묶어 놓으면 5%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더래요. 근데 만약 임대사업, 자,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과 임대사업 중에 고민하다가 곰돌이는 10억을 정기예금에 묶지 않고 임대사업에 투자하기를 선택했대요. 그럼 이때 정기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의 이자 수입이 포기된 거 맞죠? 그걸 무슨 비용 그래요? 기회비용. 오케이? 그런데 왜 기대이율, 즉 임대 수익률을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투자자 곰돌이 입장에서 5%의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이 높은 부동산 임대사업 선택했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임대 수익률, 즉 기대이율은 내가 포기한 것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 얘가 6%라면 이럴 때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보다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이 높을 때 그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 그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임대 수익률, 기대이율은 정기예금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얻게 되는 수익이므로 일종의 기회비용에 해당이 되고 또한 기대율 자체는 기회비용인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회비용은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나쁜 XX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아침부터 이제 수업에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기회비용이죠. 근데 기회비용이 별거 아닌 게 두 개의 선택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 포기되죠. 그 포기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애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4회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자, 상급 학교의 진학과 취업 중에서 취업을 선택했다면 상급 학교의 진학이 포기됐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학위증, 대학 졸업을 통한 학위를 포기한 셈 아닙니까? 그걸 기회비용을 배워요. 중학교 사회에서. 근데 만약 진학을 선택했다면 취업을 포기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취업을 통한 연봉소득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연간 수업료를 예컨대 100을 내셨다면 100만 원만 들어가요?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식대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집에 있었으면 안 썼을 비용인데 수업을 들으면 쓰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기회비용. 근데 기회비용 커요. 왜냐? 안 쓸 거 쓰고 있으면 모을 수 있는 거 두 개를 몽땅 합한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 500을 썼잖아요. 500이 기회비용이 아니라 500을 썼다면 안 쓸 500을 모을 수 있었잖아요. 이걸 합하면 1000이 기회비용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학원료 자체는 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출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그 기간을 짧게 끊어서 가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고통이 좀 따라요. 대충 해석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요 재경비 나오잖아요. 근데 재라고 하는 건 여러 재자의 뜻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외우실 때는요. 손대감 공정유세로 외우시면 돼요. 자, 적산법상의 필요 재경비는 어떻게 해요? 손대감 공정유세. 손이 뭘까요? 손해보험료. 손해보험료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대손준비비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 결손준비비 있죠? 예, 그게 대손준비금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감이 뭐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공은 공실, 손실, 상당액 있어요? 예, 그거죠. 그 다음에 정은 정상 운전자금 이자. 그리고 유는 유지관리비. 그리고 세는 조세공과금 나와요. 조세공과.
이걸 앞글자 따면 손대감 공정유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얘네들은요. 제가 왜 암기법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암기를 시키고 있느냐. 문제 패턴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종류 물어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중 적산법상의 필요재경비에 속하는 것, 또 속하지 않는 것 골라보세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손대감 공정유세를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본 수업에 가면 그 필요재경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까지도 알려드립니다. 지금 기초니까 필요재경비 항목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손대감 공정유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인데 왜 시장성의 바탕을 둔 게 비교 방식이니까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의의를 따지기 전에 이건 법의 조항이니까 의의 따지기 전에 제목을 잘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요. 비교를 하려면 다른 것끼리 비교할 수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비교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서는 항상 문장 속에 동일 또는 유사자가 꼭 따라붙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의의에 보면 첫 번째 줄 중간에 무슨 말 나와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2번에 거래 사례의 선택이 나오는데 왜 이런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우리 조금 전에 제목을 보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를 구하는 방법인 거 맞죠? 그러면 비교하려면 비교에 필요한 사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 자료나 마구 수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례 자료 수집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했다 할지라도 그 자료 속에 아직 하자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하자 있는 자료를 하자 없는 자료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을 사례의 정상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 정상적인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구하죠. 이걸 비준가액의 산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3단계를 거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거래사례 비교법상의 자료 수집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사, 시, 지, 계죠. 이때 사가 뭐냐면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을 것, 시는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을 것, 지는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을 것, 개는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만 거래 사례 비교법상의 자료로 수집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보정한다는 말은 수정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정이란 말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사정을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 왜 시장론 배울 때도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동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정이 뭐냐면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 즉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요인들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사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적인 예로 A라는 주택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었다면 2억에 팔릴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거래 당사자 중 사는 쪽 매수자가 작은아버지였다. 또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면 생판 모르는 남처럼 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고 있을 때 그분들은 저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억에 팔 수 있었던 물건을 그분들에게는 1억 7천, 1억 8천에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과정 자체가 아무런 사정도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정 보정이 뭐냐면 이 A라는 주택의 거래 과정이 그 매수자 상대방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 주택은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되었을까라고 바꿔주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사정 보정.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알아야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런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다면 사정이 개입된 자료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거래 사례 비교법상의 사례 자료로 수집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제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하나 날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OX 거래 사례 비교법상 사례 자료는 아무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이어야 한다. OX. OX. X죠. 왜 그럴까요? 비록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정이 개입된 사례도 수집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언뜻 들으면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 수정 가능성. 그거 하기 전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례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거래 과정에선 아무런 사정도 개입되어 있지 않더래요. 그냥 정상적인 거래 사례이더래요. 그럼 사정 보정은 필요, 불필요? 불필요하죠.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보정인데 아무런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자료라면 사정 보정은 처음부터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정상적인 사례 자료의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시점 수정인데 원래 시점 수정의 의미는 말이죠.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 현재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거래 시점의 뜻이 뭐였어요? 거래 시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가 거래 시점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초라도. 저번 주에 했던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죠.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러니까 비교 안 할게요. 비교 안 하는데 이게 그 아랫 동네 분하고는 확 달라요, 지금. 아랫 동네 분들은 악착같이 한다니까, 글쎄. 저번 주에 했던 거 물어보잖아요. 부악 다 나와요. 근데 여기뿐 아니에요. 서울 쪽 분들은 되게 느긋해요. 뭐 물어보면 나중에 하면 되죠. 뭐 이런 느낌인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2015년 1월 25일 날 2억에 거래가 됐대요. 그럼 요 날짜 2015년 1월 25일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맞지요? 이걸 무슨 시점? 거래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인트 기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 1월 25일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는 건 요 날짜를 기준으로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쯤 되는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 수집된 사례 부동산이에요.
내 사례부동산 가격이 1년 전 거래될 당시에는 2억이었죠. 근데 1년 지난 기준시점 현재 이 사례부동산 가격은 3억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에 1년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에 1억이라는 가격의 변동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는 2억에 거래되었던 자료이지만 지금 1년 후에 이 똑같은 부동산이 3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수집된 사례 부동산 가격을 계속 2억으로 놓고 봐야 돼요? 3억으로 바꿔줘야 돼요? 3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시점 수정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컨대 이게 아파트예요. 그럼 곰돌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곰순아, 이거 1년 전에 2억이었거든? 지금 3억 간다? 이게 시점 수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점 수정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2억 하던 게 3억 같잖아요. 그 무엇이 변동한 거죠? 가격이 변동했죠. 가격 변동이 시점 수정의 전제입니다.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가격으로 바꿔주는 게 시점 수정이라고요. 그럼 가격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은 필요 불필요? 예. 구조를 전제를 기억해, 전제를. 가격의 변화가 있으니까 2억 가던 거 3억 간에 이렇게 바꿔준 게 시점 수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어때요? 얘가 1년 전에도 2억인데 1년 지난 지금도 2억이다. 가격 변동이 있어요? 시점 수정 필요 불필요? 불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출에 나왔던 지문 하나 또 한번 날려볼 테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OX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점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OX. X죠. 네, 반드시. 지금 여기서 보면 예컨대 이게 3억이 아니고 똑같이 2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거래 시점, 기준 시점 다르죠. 근데 가격 변동 없죠. 그럼 시점 수정 필요 불필요? 그럼 기출 지문에서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상이할 때는 반드시 시점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점 수정의 전제는 뭐라고요? 가격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거래 시점, 기준 시점 다르더라도 가격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맞다, 틀리다. 그래서 X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지금 이 지문들은 여러분 입장을 고려해서 기초적인 지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 4월 달에 제입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좀 더 고급적인 지문들이에요. 오케이? 이건 아주 쉬운 지문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쉬운 지문조차도 이런 된장 저렇게 얍삽하게 내냐? 반드시 아니 그랬잖아요. 그럼 아주 좀 더 딱 봐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고급적인 문장 보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모르겠지. 개론 그런 문장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개론이 이제 어렵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딱 말씀드리면 거의 다 알아듣잖아요. 내용 어려운 게 아니고 그놈의 표현 때문에 이게 무슨 말 쓰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법은요,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법대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던 말 그대로 나오니까 외우기만 해. 뭔 말인지 몰라도 맞춘단 말이에요, 법은. 근데 얘는 똑같은 말 가지고 문장이 몇십 개가 되니까. 아시겠죠?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얘는. 네, 덕분에 그 덕분에 저도 먹고는 삽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이걸 위치적 유사성 그래요. 이게 뭐냐? 아니, 단적으로 내가 지금 감정평가하고 싶은 부동산은요, 주거 전용 지역의 부동산이래요. 법에 용어하면 전용 주거 지역이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전용 주거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자 비교를 위해서 수집한 사례 부동산은 상업지역이라네. 상업지역 내의 부동산이래요. 그럼 상업지역 내 부동산과 전용 주거지역 내 부동산은 지역적 요인, 환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것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물건끼리 비슷해야 비교할 수가 있지 않냔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내가 감정평가하고 싶은 부동산은 철근 시멘트 건물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수집한 사례 부동산은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이래요. 그럼 철근 시멘트 건물과 목조 건물이 이게 같거나 비슷해요?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것끼리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 자료 속에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런 사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걸 뭐 한다? 사정 보정해야 되지 않느냐. 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가격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기준 시점 현재의 가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뭐 한다 그래요? 시점 수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 지역 요인도 비교해야 되고 개별 요인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사정 보정을 위해서 구하는 값을 사정 보정치라고 하거든요. 예컨대 그 비슷한 값을 구하라고 할 때 근사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치는 어떤 값의 뜻이에요. 그럼 응용합니다. 사정 보정을 위해 적용하는 값을 사정 보정치라고 말한다면 지역 요인 비교를 위해서 구하는 값은 지역 요인 비교 치. 자, 그다음 개별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적용하는 값은 뭐라고 할까요? 개별 요인 비교 치. 그럼 시점 수정을 위해 적용하는 값은 시점 수정 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왜 시점 수정치만 맨 마지막에 집어넣느냐? 이유가 있죠. 사정 보정치부터 개별 요인 비교치까지는 구하는 공식이 같거든요. 방법이 같은데 시점 수정치만 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떼어놓은 거예요. 얘네 세 가지는요. 전부 다 사례 부동산분의 대상 부동산이고요. 기준값은 100분의 100이 돼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더해주거나 빼줌으로써 그 값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예컨대 무엇인가 우세하다, 유리하다, 고가로 거래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더해 주시고 우세 반대 열세, 유리 반대 분리, 고가 반대 저가 이렇게 말 나오면 역시 앞에 나온 숫자만큼 값을 빼주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컨대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 있어서 사례 부동산보다 10% 우세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대요. 일단 문장 속에서 지역 요인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말이 없어도 이 문장은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지역 요인 비교치네. 그럼 기본 공식이 사례분의 대상 100분의 100이니까 그냥 써보자는 거죠. 사례 부동산분의 대상 부동산 기준값은 100분의 100이야. 그런데 내용을 잘 보세요. 대상이 우세죠. 오케이? 이때 사례 부동산보다 우세인데 사례 부동산은 그럼 값을 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세한 건 누가 우세하니까? 대상이 우세하니까. 그러면 사례는 100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대상만 고치면 되는데 우세하다고 나왔으니까 더해줘요, 빼줘요? 더해줘요. 얼마만큼? 앞에 나온 숫자만큼. 그럼 이때 지역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110. 뭐 약분하면 1.1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출문제를 맞추셨는데요. 응? 기출문제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상 계산 문제는 수준이 이래요. 근데 안 해요. 싫다고. 그러니까 어렵대. 이게 어렵습니까? 100분의 110이?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세를 열세로 바꿔보고 10을 15로 바꿔보죠. 그리고 지역을 개별로 바꿔볼게요. 그럼 개별요인 나왔죠. 그럼 무슨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예요.
그럼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사례분의 대상, 기준값은 100분의 100. 오케이? 고치는 김에 다 고쳐볼게요. 얘를 사례, 얘는 대상. 그러면 100분의 100인데 이젠 사례가 열세죠. 그럼 뭐만 고치면 돼요? 분모값만 고치면 되잖아요. 열세니까 빼기 더하기. 얼마? 그럼 답은? 맞죠? 기출문제 2개를 맞췄네요. 아시겠어요? 더하기 빼기 그것도 10에서 뭐 5 뺀다 그 정도 하면은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상의 계산 문제인데 그것조차 싫다고 안 해놓고 무슨 개론이 어렵다고 맨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간평은 다 포기해놓고 안 해요. 근데 저런 걸 갖다가 운이 좋으면 물론 이것보다 어려운 문제 나오겠지만 운이 좋으면 저런 정도 문제도 많았어요. 저걸 놓치고 나서 뭐 어렵다고 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본인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운 좋으면 이런 문제 꽤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얘네들 구할 때 틀리기만 해봐요. 그냥 무조건 얘네들은 100분의 100이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다 줘가지고 요거 이제 4개 다 구해봐라 하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건든다. 요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안 풀겠다. 그건 이해되는데 몰라서 못 풀겠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내용을 따라.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지수법과 변동률법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다 나오지만 지수법은 그 공식이요. 거래 시점의 지수분의 기준 시점의 지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지수도요. 교과서마다 어떤 교과서는 물가 지수, 어떤 교과서는 뭐 가격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거래 시점분의 기준 시점이 중요한 거지 물가 지수고 가격 지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구할 것도 아닌데. 오케이? 근데 단적인 예로요. 거래 시점의 물가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의 물가 지수가 120이라면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그럼 시점 수정치는 100분의 120이요. 오케이? 됐어요? 답이에요. 끝. 자, 변동률법.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R의 N승인데 또 이렇게 나오면 또 힘들어지죠. 근데 개론에 나오는 어떤 공식도 N승은 무조건 기간이에요. 기간. 그리고 R은요. 변동률법이니까 변동률이에요. 근데 이게 출제자가 물가 변동률 그러면 물가 집어넣으면 되고 지가 변동률 그러면 땅값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더하기 빼기가 나오냐면 물가가 됐든 땅값이 됐든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린다고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승자 나올 땐 더해주고 하락자 나오면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 해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예. 자, 예컨대 여기 A라는 동네가 있다. 이 지역에서 해마다 물가가 10%씩 3년간 올랐대요. 시점 손실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1, 자, 올랐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몇 퍼센트? 10%면 몇으로 바꿔야 돼요? 0.1로 바꿔야죠. 그렇죠? 근데 몇 년간? 3년간. 그럼 일단 가로 속 내용 1 더하기 0.1은 1.1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1.1을 3번 곱하면 1.1의 세제곱이니까 1.331 나오겠죠? 또 기초문제를 맞춘 거예요. 오케이? 아니 문제가 나중에 기초문제 풀어보시라니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상 기초문제 계산 문제가 어떤가? 물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것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있는데 운 좋으면 저런 수준의 문제도 종종 나온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간평 3방식 다 합해봤자 계산 문제는 하나. 딱 하나만 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계산 좀 복잡하나 싫다 하면은 날려버려도 되긴 되는데 만약 거래 사례 비교법상 계산 문제 나온다면 그거는 갖고 가도 할만 하시거든요. 나머지는 힘들어도.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저쪽 투자론 계산 문제든 간평론 계산 문제든 금융론적 계산 문제든 간에요. 항상 퍼센트는 10%고요. 항상 기간은 3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물론 5년, 10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기간이 5년을 넘어가잖아요. 문제 옆에다가 단 기간 5년일 때 값은 얼마, 10년일 때 값은 얼마 다 써줘요. 근데 써주면 뭐예요? 그걸 어디에 대입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값은 퍼센트는 10%, 기간은 3년. 정해져 있음.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잖아요. 거치고 나서 정상적인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최종적으로 대상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럴 때 공식은 사사시지계면인데 사사시지계면이 뭐냐면 사례 부동산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을 곱해주면 돼요. 이때 사가 뭘까요? 사정보정치, 시는요 시점 수정치, 지는 지역요인, 계는 개별요인, 면은 면적 비교치를 곱해 주시면 대상 물건의 비준가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긴 공식은 안 썼어요. 제가 기초서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사시지계면 그러는데 이게요 값을 구할 때는요 곱하기 값은 어디서부터 곱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구할 때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순서대로 곱하면 되고 제가 왜 사시지계면을 말씀드렸냐면 순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순서. 비준가액을 구할 때 공식 정확히 맞아? 순서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순서 자체를 물어볼 때는 사시지계면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왜? 원래 그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사정 보정한 뒤에 시점 수정이에요. 오케이? 그럼 사정 보정을 거친 뒤에 시점 수정을 수행한다고 해야지. 시점 수정한 뒤에 사정 보정을 한다. 이렇게 앞뒤를 바꿔놓으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립니다. 그건 순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값을 구할 때는 사시지계면 아무 때나 가운데서부터 곱하든 마지막부터 곱하든 관계가 없는데 순서 자체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사정 보정 뒤에 시점 수정 뒤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 순서대로 나와야지. 그걸 앞뒤를 바꿔놓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앞뒤 바꾼 거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감정평가 절차 입장에선 전혀 뒤죽박죽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순서는 어떻게 사시지계면 기억하시고 값을 구하는 계산 문제일 때는 그냥 그 문제에서 나온 조건의 순서대로 곱하면 되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자, 나머지 배분법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가 없고요. 임대사례 비교법도 원래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앞부분의 적산법 빼고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대충 찍어도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수입 방식 들어갈게요.